제목을 두 개를 달았지만은요, 지난주에 이제니까 우리가 관련된 뉴스를 좀 이제 해석을 하면서 그동안에 이제니까 방송에서 다뤘던 주제들과 연결되는 뉴스들은 잠깐 좀 이제니까는 정리를 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5월달 이제니까 우리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발표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3.2%까지 이렇게 내려온 건가요? 이렇게 내려온 걸 이제 우리가 3% 초까지 이제 내려온 것을 소식들을 전해드렸을 겁니다. 저는 그 물가 지표를 들여다보면서 한국은 사실상 스태그플레이션, 제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2분기에 사실상 스태그플레이션에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조금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요. 자, 5월달 물가 지표를 보게 되면은요, 제가 그랬죠. 4월달에 3.7%가 나왔었습니다. 3.7%가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5월달에 이제니까 우리가 3.32%, 3.3이네요. 3.3%로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바로 올리면 3.3%로 이제 한 0.4%포인트가 떨어진 걸로 이제 그러니까는 하락한 걸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는 안도의 한심을 내시기도 하셨잖아요. 네. 4월달 제가 3.7%를 평가하면서 무슨 얘기 했습니까요? 유가가 3.7% 안에 유가가 0.9%포인트를 끌어내렸다. 그러니까 유가가 만약에 하락하지 않았다면은 0.9를 더한 4.6%라는 얘기죠. 예? 그렇죠? 유가가 지난해에 비해 가지고 많이 떨어졌으니까요. 지난해 이제 2월 달에 우크라이나 사태 터지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제 발발하고 나서 유가가 폭등을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료가 작년 6월 달부터 계속 2%대가 한 10개월 동안 진행이 됐었죠. 10개월 동안에요. 작년 이제 6월 달부터요. 2%대가요. 아주 그냥 꺾이지 않으면서 계속 2% 이게 이제 굉장히 향후 물가 전망을 어둡게 했었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게 4월달에 3.7%는요. 그러니까 서비스료 2.1%하고 유가 0.9%를 합하게 되면은 한 3% 정도 3% 포인트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3.7에다가 3%를 더하게 되면은 아니 이 0.9%하고 2.08%예요. 이거하고 그다음에 뭐냐면 지난해 이제 그러니까 7월 달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최대였었는데 지난해 7월 달에 6.3%였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유가가 1.59%, 약 1.6%지요. 그때하고 비교한다면 4월 달 유가가 그러니까는 한 2.5% 정도를 끌어내린 겁니다. 2.5% 정도를 지난 7월 달에 비하면은요. 2.5%요. 그다음에 서비스료는 거의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3.7%에다가 2.5%를 더하게 되면 거의 6.2%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러니까는 유가가 끌어내린 거다. 그동안에 그러니까는 이 6.3%에서 3.7%까지 내려오는 과정은 유가가 끌어내린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유가는 기본적으로 공급 측 요인이잖아요. 공급 측 요인. 우리가 2021년 8월 달부터 한국은행이 금리를 쭉 인상하기 시작했어요. 3%포인트를 올렸는데 그건 긴축이죠. 통화량 긴축이죠. 예? 통화량 긴축이죠. 근데 유가는 사실 그러니까 통화량을 긴축한다고 해서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이게 공급 측 충격에 의해서 발생했었던 거기 때문에요. 그런 점에서 공급 측 충격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소멸해 가면서 물가를 이렇게 끌어내린 거라 이거죠. 그런데 여전히 뭐냐면은 서비스료가 그러니까 한 10개월 정도 2%대에서 꿈쩍 않고 계속 고공행진을 했다. 그래서 물가가 쉽게 이제 그러니까는 물가 안정 목표까지 내려오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5월달 물가 지표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는 3.32%로 약 그러니까 0.4%포인트 정도가 떨어졌는데 4월달부터 한 달 전보다도요 많이 떨어진 거죠. 많이 떨어졌는데 유가가 한 0.1%포인트가 더 떨어졌어요. 유가가. 그럼 뭐 이건 예상했던 겁니다. 유가가 한 0.1%포인트 더 떨어질 거라는 것을 예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서비스료가 드디어 2%대가 붕괴됐습니다. 2% 밑으로 내려왔어요. 서비스료가요. 2% 밑으로 1.9%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0개월 동안 2%대에서 굉장히 견고하게
이 서비스로가 그러니까는 떨어지지 않다가 0.1%포인트가 여러분들이 볼 땐 작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간에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서비스로가요. 서비스 물가가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거냐 이거죠. 서비스로가 하락을 이렇게 바로 시작할 거라고는 그렇게 쉽게 예상은 못했는데, 서비스 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물가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는 앞으로 그러니까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하락할 가능성이요. 그래서 저는 뭐 저기 한 2%대 2%대 끝물이요. 2.8이라든가 이 정도까지도 한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요. 물론 물가 목표치인 2% 달성하는 건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그러니까 2.8% 정도 내려왔다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서비스로가 하락했다는 점에서는 물가 지표만 볼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서비스로가 10개월 동안 움직이지 않던 서비스로가 꺾였다는 얘기는 그만큼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내수거든요. 내수에 의한 거거든요. 내수가 둔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내수가. 경기가 침체되기 시작한 거다. 그리고 거기다가 뭐냐면 우리나라 물가의 굉장히 문제점이 뭐냐면요. 소위 말해서 석유라든가 농산물 같은 변동성이 큰 상품에 그러니까는 이 물가 상승률을 제외한 그걸 근원 인플레이라고 한다 했죠. 근원 인플레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이제 공산품이라든가 서비스 요금을 중심으로 보는 이런 걸 이제 근원 인플레이라는데, 근원 인플레이율이 전체 인플레이율보다는 일반적으로는 되게 낮게 형성되집니다. 낮게 형성되지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현재 뭐냐면 근원 인플레이율이 전체 인플레이보다 높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격차가 오히려 또 확대가 되고 있어요. 이거는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물가가 단기적으로 앞으로 2, 3개월 동안에 상당히 더 떨어지겠지만은 물가가 안정 목표로 들어가는 건 쉽지 않다. 그러면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인플레이션은 그러니까 쉽게 그러니까는 해결되기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한국의 인플레이율입니다. 파란색 기둥이 뭐냐면은 전체 상품을 다 이제 대상으로 한 소비자 물가고요. 주황색 기둥은 뭐냐면 근원 소비자 물가입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인데 보시게 되게 되면은 주황색 기둥이 그러니까는 파란색 기둥하고 같았었던 게 언제냐면은 2023년 그러니까 올해 2월 달이었었습니다. 2월 달부터 같아져요. 그 전까지는 전체 물가가 근원 물가보다 높게 이렇게 행진을 했잖아요. 그렇죠? 파란색 막대기가 더 높게 형성되고 있었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올해 2월 달부터 이게 같아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거꾸로 파란색 막대기는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데 주황색 막대기는 굉장히 더디게 그러니까 내려가고 있죠. 굉장히 더디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격차가 그러니까 2월 달에 같아졌었는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5월 달 지난달에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1%포인트나 이게 확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근원 물가가 한 1%포인트가 더 높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유가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름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의 기후위기로 인해 가지고 농산물 가격이 만약 폭등하다든가 이랬을 때 이런 물가들을 제외한 그러니까 나머지 물가가 여전히 굉장히 높게 그러니까는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원 물가가 굉장히 높게 상당히 하락 속도가 더디다는 얘기는요. 이게 이제 오늘 비교할 미국이나 일본하고의 차이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전체 물가가 그러니까 근원 물가보다는 높게 정상적인 하나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더 안정적이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서비스 물가가 떨어진 원인을 우리가 역추적해보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는 그 한국 경제 우리가 윤석열 정권에서 아주 불행한 그러니까 이 기록들을 많이 세우고 있잖아요. 불행한 기록들을요. 세우고 있는데 일반 국민들이 많이 들었던 것은 이제 수출 감소, 그다음에 무역 적자 증가, 이건 이제 많이 들었던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그런가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 수출이 감소한 건요. 작년도 4분기부터 10월 달부터입니다. 작년도 4분기 10월 달부터요. 무역 적자는 그러니까는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기 전부터 이렇게 진행됐지만은 4분기부터 수출이 감소했어요. 네? 감소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4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
그리고 2분기에서 아직 6월달이 이제 시작이니까 4월, 5월달을 이렇게 평균을 내게 되면요, 수출액 변화율이, 수출액 감소율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작년 4분기는 평균 10%가 떨어졌어요. 1년 전에 비해서요. 근데 올해 1분기에는 한 13% 떨어졌다는 얘기고, 올해 4월, 5월달에는 15%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액의 감소가 갈수록 그러니까 더 커지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수입액 같은 경우가, 수입액이 작년까지는 그래도 플러스가 유지가 됐습니다. 전체 평균적으로는요. 근데 올해 들어와서 이게 마이너스로 바뀌었고요. 마이너스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4월, 5월 달 왔으면 급감을 했어요.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에너지 수입액에 이제 급감도 이제 관련돼 있지만은 하여간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감소가 커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역 적자는 좀 줄어들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4월 달, 5월 달에. 이건 반가운 무역적 감소가 아니죠. 무역 규모 자체가 지금 무역 규모 자체가 쪼그라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경제잖아요. 높은 경제인데 수출액의 감소가 굉장히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별로 결코 반가운 뉴스가 아닌 거죠. 아주 그냥 굉장히 아주 기분 나쁜 뉴스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제 결국은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경제이다 보니까는 이게 그러니까 내수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장률을 보게 되면은 작년도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게 그러니까는 5월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3월 달에 선거가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는 4월, 5월, 6월이 2분기인데 작년에 1분기를 100으로 놨을 때 지난 1년 동안의 성장 속도를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가 한 1년 지나고 나 보니까는 OECD 평균보다는 크게 그러니까는 못 미치고 있고요. 일본보다도 일본의 그러니까 성장률이 뒤처진 게 이게 그러니까는 외환위기 때를 제외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처음 있는 일이에요. 저는 근데 이게 앞으로 격차가 더 벌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잠시 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서비스 물가 하락은 그런 점에서 이게 경기가 갑자기 4월 이후부터 급냉을 한 결과다 이겁니다. 예? 수입이 4월 달부터 그러니까 마이너스 13%로 급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4월 달에 보게 되면 제조업 재고 비율은 물건을 그러니까 만드는 것 중에서 얼마나 그러니까 이제 안 팔린 물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잖아요. 이게 2020년을 100으로 놨을 때 지수화한 거죠. 했을 때 4월 달에 130.4를 기록했어요. 그런데 통계청이 제조업 재고 비율을 1985년 1월부터 집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장 그동안에 높았던 때가 언제냐면은 1998년 3월이에요. 그러니까 1997년 12월 달에 외환위기한테 이제 구제금융을 받는 것을 발표하면서 이른바 외환위기 사태가 IMF 사태가 터진 거잖아요. 그 충격은 2018년 초에 이제 그러니까는 본격화되어집니다. 그 충격은요. 2018년 초에 나라가 완전히 붕괴 직전 상황으로 이렇게 내몰렸었잖아요.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가정이 해체되고 막 이런 일들이 1998년 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1998년 3월 달에 가장 고점을 찍었는데 그때가 129.2예요. 129.2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보다도 더 높다는 겁니다. 지금 지난 4월 달에 제조업 재고 비율이요. 제조업 재고 비율이 높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기업이 물건을 만들어도 제조업 제품이 안 팔린다는 얘기입니다. 국내 시장에서도 안 팔리고 그다음에 수출도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수출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뒷받침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아까 수출 감소가 더 커지고 있다 하는 거고요. 내수와 관련해서 이와 관련된 지표가 소매 판매 증가율입니다. 소매 판매 증가율이 4월 달에 마이너스 2.3%, 3월 달에 비해서 2.3%가 줄어들었는데요. 이 수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2020년 7월이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쯤은 기억 속에서 가물가물 하실 거예요. 2020년 7월이면 어떤 때냐면요. 우리가 2020년 2월, 3월 달에 우리가 먼저 그러니까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매를 맞습니다. 중국의 옆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매를 맞았지요. 2월달, 3월달에, 2월달에 소위 말해서 대구 신천지 사태도 터지고 대구발 코로나 확산이 막 심하게 일어났을 때 아닙니까요? 소위 말해서 해외 주요 국가들은 3월 이제 하순 때부터, 3월 중순 내지 하순 때부터 이게 이제 확산되기 시작했었던 때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매를 맞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는 경제가 곤두박질치죠. 사람들이 활동이 완전히 다 중단돼 버렸었으니까요. 그래서 2020년 그러니까 4월달, 5월달 보게 되면 수출이 그냥 급감을 합니다. 수출이 급감을 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교육을 할 수 없게 돼버린 거거든요. 소비도 못하고 생산도 못하고 막 이런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2020년 2분기가 성장률이 막 곤두박질 칠 때예요. 이때 우리가 그러니까 OECD에서 방어율이 1등 했었던 때 아닙니까요? 그때 방어율 1등 공신이, 방어율의 그 1등의 공신이 누구였었습니까요? 전국민 재난지원금이었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이요. 예?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이요. 그럼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20년 5월 9일부터 집행이 됩니다. 예? 가게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그 분배가 되어졌었죠. 그래서 그거를 3개월 동안 쓸 수 있게 이렇게 해줬는데 돈의 금액이 크지 않다 보니까 대부분 국민들이 한 6월 달까지 되게 되면 거의 다 이제 그러니까 소진을 하게 됩니다. 5월 달, 6월 달에요. 5월 달, 6월 달에요. 그러다 보니까 7월 달부터 다시 이제 이게 다 소진되다 보니까는 7월 달에 이제 소매 판매액이 다시 급감을 합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5월 달, 6월 달은 상당히 끌어올렸던 거예요. 예, 끌어올린 거예요. 자영업자의 매출에 굉장히 도움을 줬었죠. 그 7월 달에 이게 이제 이렇게 소진되어지면서 이제 급감을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는 소매 판매 증가율이 6월 달에 비해서 6%나 하락을 했었습니다. 6%요. 그때가 최고였었어요. 지금까지 중에서는요. 근데 그 다음으로 하락이 큰 게 이번에 4월 달입니다. 2.3% 하락이라는 것이 그렇게 큰 겁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대개 소매 판매 증가율은 계속 그렇게 증가해 가는 게 일반적인 정상적인 모습이거든요.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경제가 정상이라면은 소득도 증가하기 때문에 이 소비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마이너스 전달에 비해서 2.3%가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이게 바로 이제 뭐냐면 경기가 굉장히 급속도로 식고 있다. 4월 달이면 2분기잖아요. 2분기. 그러니까 2분기가 시작하면서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인 겁니다. 거기다 4월 달부터 이금융권 중심으로 현장에 있는 금융기관 종사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은 연체율이 급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연체율이 급등. 근데 그건 경제 지표상으로도 확인되어져요. 경제 지표상으로도 보게 되면은 기업들,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 중에서 한계 기업이 1년 전에 비해서 급등을 했어요. 한계 기업이란 건 뭐냐면 돈을 벌어가지고 영업 활동에서 이익을 본 거 가지고 이자도 못 갚는 상태가 한계 기업이죠. 한계 기업인데 이런 한계 기업이 급등을 했는데 특히 아무래도 중소기업이 한계 기업이 특히 이제 그러니까는 급등을 했죠. 그래서 이 중소기업의 연체율이 굉장히 급등한다는 얘기를 가계부채의 연체율보다도 중소기업들의 이 연체율이 굉장히 급등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걸 뒷받침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면에서 취약한데 매출이 급감을 하고 있으니까요. 내수든 수출이든 간에 급감을 하니까는 여기에 직격탄을 맞는 게 아무래도 중소기업입니다. 방어 능력이 취약한. 예? 실제로 기업들을 보게 되면 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을 얘기 들어보면 매출 감소를 얘기를 합니다. 매출 감소요. 그게 가장 큰 요인으로요. 그러니까 이러한 요인들이 서비스 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친 거죠. 그런 점에서 이 금리를 3%포인트나 인상을 해도 안 떨어지던 서비스 물가가 드디어 이제 뭐냐면 경기 침체.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는 이 지갑을 닫는 거죠. 국내 시장은요. 해외 시장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품이 그러니까 수출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이 경기 급냉이 시작됐다. 경기가 사실상 이 후퇴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산업 생산이 그러다 보니까 붕괴가 실제로 확인되어 주고 있습니다. 1년 전에 비해서 제조업 생산이 6개월째 계속 감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6개월째. 그 4월 기준 산업 생산이 2021년 12월 대비해서 8.5%나 감소했어요. 8.5%나. 그러니까 이건 증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산업 생산액은요. 근데 오히려 8.5%, 거의 10% 가깝게 감소를 했다는 얘기인 겁니다. 예? 감소를. 왜 감소하겠습니까요? 생산활동이 감소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판매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판매만 되면 왜 생산을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수출과 내수가 둘 다 안 좋으니까는 지금은 4월 달부터 굉장히 그러니까 경기가 급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그러니까 상저하고를 얘기했잖아요. 한국은행도 그렇고 KDI도 그렇고 상저하고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방송에 나가서도 하는 얘기지만 상저하고 근거 없는 얘기다. 막연한 희망사항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그랬는데 이론적인 이유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현실적인 이유도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상저하고가 아니라 하반기에도 굉장히 그러니까는 이 개선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 2분기에 이미 지금 나오고 있는 지표들, 4월달, 5월달 지표들을 보게 되면은 이미 그러니까 경기 침체 국면으로 진입을 하고 있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소매 판매액도 지난해 6월 이후에 감소세가 8월 달을 제외하고 감소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21년 12월 달보다 한 4% 정도가 감소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어떻게 2021년 12월보다 매출액이 줄어들 수 있냐 이거죠. 매출액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이제 그러니까 단편적으로만 이렇게 듣던 것을 확인한다면요. 수출액이 얼마 정도 줄어들었느냐. 윤석열 정권 들어와가지고요. 341억 달러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역 적자는 683억 달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이건 전무후무한 기록입니다. 전무후무한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수출과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거든요. 네? 높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산업생산이라든가 기업의 영업실적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당연히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제조업 이제 재고 비율 지수의 흐름입니다. 1998년 3월이 그러니까 가장 그러니까는 그 이전에는 가장 높았었을 텐데 그때는 그냥 가볍게 넘어서 버렸잖아요. 그 중간에 있는 봉우리가 금융위기 때입니다. 금융위기 때만 하더라도 100이 안 됐었어요. 네? 100이 안 됐었어. 그러니까 지금 130.4라는 게 수치가 얼마나 높은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얼마나 지금 그러니까 제조업의 상태가 안 좋은가를. 그러니까 지방의 산업단지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아실 거야. 그 주변 지역을 왕래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짐작가실 겁니다. 산업공단이 지금 거의 조용하잖아요. 예? 활기가 없잖아요. 활기가 없어요.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전체 계층에서 감소를 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흔하지 않은 일이에요. 기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감소하고 있고요. 예? 아까 얘기했죠. 한계기업이 그러니까는, 한계기업이 1년 전에 비해서 크게 증가했다. 특히 중소기업에서. 예? 그럼 기업소득 감소하고, 가계소득 감소하고, 그럼 소득 감소니까는, 소득 감소하다가 아직도 여전히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높은 상태가 3%대가 지속되고 있다면 그게 스태그플레이션이 뭐예요? 그게 스태그플레이션이 뭐예요? 자, 실제로 우리가 가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임금 노동자의 1분기 평균 실질 임금을 보게 되면요. 지난해 1분기에 비해 가지고 얼마나 줄어드는가 봐보세요. 10만 5천 원 정도가 줄어들었잖아요. 10만 5천 원 정도가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예? 늘어도 시원찮은 마당에 줄어들고 앉아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가게도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그러니까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는 거죠. 피부로 느끼는 거죠. 그렇죠? 특히 이제 하위 30%요. 하위 30%가 특히 타격이 가장 심합니다. 1년 전에 비해서 3% 정도 소득이 줄어들었어요. 워낙 낮은 계층이거든요. 115만 원도 채 안 되는 114만 원도 채 안 되는 이런 계층입니다. 114만 원이라면은 사실 생계비도 최저 생계비도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안 되는데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경제적인 취약계층들, 경제적인 저소득층에다가 그러니까 더 소득 지원을 복지를 강화하겠다는데 그래서 사실빨가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죠. 예? 지금 정부 재정 적자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불용 예산 정부 지출을 줄이겠다는 얘기입니까? 줄여가지고 하겠다는데 이 복지 지원 강화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예? 최저생계비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위계층이 가장 많이 감소했어요. 항상 그렇듯이. 그 다음에 중간층 가계입니다. 중간층 가계는 30%에서 70%. 기계적으로 중간층이죠. 가운데 있다고 해가지고요. 중간층도 그러니까는 중간층도 거의 한 10여만 원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한 2% 정도 줄어들었어요. 2% 정도요. 특히 작년 2분기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었죠. 예? 줄어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상위층 가계, 상위 30%를 상위층이라고 우리가 기계적으로 간다면은 이들도 그러니까는 증가를 안 했잖아요. 약간 감소했잖아요. 2만 한 5천 원, 2만 4천 원 정도 감소했잖아요. 그렇죠? 상위 10%도 증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5천 원 정도 감소를 했어요. 상위 10%조차도요. 예? 그러니까 이거 상위 10%인데 평균이기 때문에 상위 올라갈수록 2%, 5% 이내는 그러니까 증가했습니다. 근데 상위 10% 평균은 그러니까는 감소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계층, 하위 10%부터 상위 10%까지 전체가 다 가처분 소득이 감소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특히 뭐냐면 하위 계층이 감소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중간층하고 하위 계층은 소위 말하는 소비 성향, 소득 중에서 그러니까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소비 성향이라고 그러잖아요. 소비 성향이 높은 계층이죠.
예? 그렇죠? 고소득자들 같은 경우는 소득이 많다 보니까는 그 소득 중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중간층하고 저소득층의 소비 성향이 높은데 이들이 소득이 감소를 하니까는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내수가 그러니까는 소매 판매가 줄어드는 이유인 겁니다. 이러는 이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 감소에서 소비 감소로 이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수출 감소가 이어지다 보니까 수출과 내수가 다 같이 지금 그러니까 붕괴돼 가고 있는 거죠. 붕괴돼 가고 있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지 뭐예요. 여전히 인플레이션율은 3%대가 3% 넘게 유지되고 있고, 근원 물가는 더군다나 4%대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상장사 기업들의 그러니까 매출액하고 영업이익입니다. 파란색 기둥이 매출액, 그 다음에 우리가 빨간색, 주황색 기둥이 영업이익입니다. 네? 떨어지고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많이 줄어들었다? 삼성전자 제외하고 코스피하고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들 다 계산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계와 기업이 돈을 못 버니까, 가계와 기업의 소득이 줄어드니까 정부의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세금 수입이요. 더군다나 감세까지 해놓은 상태 속에서요. 그렇죠? 정부의 총 수입이 25조 원이나 감소했어요. 25조 원이나. 지난해 1년 전에 비해서 올해 1분기예요. 예? 이 속도가 그러니까 똑같이 간다면은 1년이 4개 분기니까는 한 100조 원 정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100조 원을 그러니까 근데 재정 지출을 줄인다? 이거는 그러면 그 사업을 잘못 책정한 거죠. 정부의 재정 사업을 잘못 책정한 거죠. 불필요한 줄어도 될 만한 사업들을 그러니까는 100조 원이라 그러니까 상정했다는 것은 이건 큰 문제인 거죠. 그렇죠? 거기다가 뭐냐면 정부가 재정 지출을 줄인다. 불용 예산으로 그러니까 충당한다는, 세금 감소를 충당하겠다고 지금 이런 말들 흘리고 있잖아요. 그럼 재정 지출을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재정 지출을 줄이게 되면 경제 성장률도 둔화될 수밖에 없죠. 가계와 기업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매출이 줄어들고 생산이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정부마저 돈 쓰는 걸 줄이게 되면은 경제 성장률은 좋을 수가 없잖아요. 나올 데가 없는데. 수출도 줄어든 상황 속에서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하반기가 그러니까 상저하고가 될 거다?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물 건너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정부가 그러니까 출자한 기관들, 정부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대주주인 이런 이제 기관들이죠. 이런 기관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 소위 이익이 1년 전에 비해 가지고 한 3조 원 정도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3조 원 정도예요. 1년 사이에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충당금도 이제 그러니까 충당금도 한 1조 2천억 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아마 이제 그 근거로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오빌이라든지 모르겠지만은 윤석열이 그러니까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복지의 시장화, 복지의 산업화를 얘기를 했죠. 복지를 시장에다 맡길 거면은 정부가 필요한 거예요. 복지에 대한 개념이 기본적으로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복지에 대한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같은 당 소속인 그러니까 유승민한테도 그러니까는 참 진짜 유승민이 돌려서 점잖게 얘기했지만 멍청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정부 역할을 스스로 그러니까 포기한 이런 정부가 어딨냐 해가지고 정부가 할 일이 뭔지도 모르는 정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자, 한국에 대한 소비자 물가 5월달 물가 평가가 길었습니다. 한 30분 됐는데 그 이유는 경제가 그러니까 사실 2분기에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에 저는 진입했다고 저는 이제 소위 말해서 관점을 조금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설명이 길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그러니까 우리가 물가지표도 발표가 됐죠. 미국의 물가지표도요. 미국의 물가지표를 보고서는 이제 느낀 점은 뭐냐면은 미국의 지금 금리가 5.25%가 상당 구간을 기준으로 5.25%까지 올렸잖아요. 그것까지 부족하다는 것이 확인됐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확인됐다 이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요. 물가 상승률을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이제 그러니까 연준에 그러니까 우리가 연준은 지역 연준 한 13개가 있잖아요. 그 지역 연준 중에 한 군데서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추계를 해본 겁니다. 추계를. 이 전체 막대기가 물가 상승률이에요. 소위 말해서 이제 연준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그러니까 근원 이제 인플레이션율인데 연준은 우리나라처럼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는 전체 소비 제품에 대한 지출로 계산을 하는 개인 소비 지출이라는 지표 PCE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의 약자로요. 그런 이제 개인 소비 지출 그 상승률을 기준으로 제가 이제 보여드린 겁니다.
파란색이 뭐냐면은 수요층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 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 다음에 녹색은 뭐냐면은 공급측 요인에서 발생한 인플레이션율이고요. 예? 그 다음에 뭐냐면 중간은 뭐냐면 이건 그냥 모호한, 수요인지 공급인지 좀 이제 모호한, 칼로 무자르기 쉽지 않다 이거죠. 서로가 막 섞여 있다 이거죠. 섞여 있는 이런 요인이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보게 되면은 2% 미만일 때, 작년 그러니까 우리가 2021년 3월 달부터 그러니까는 그 목표치를 벗어나기 시작하거든요. 목표치가 2%잖아요. 2%를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2021년 3월 달부터요. 근데 그 전까지 보게 되면 2% 이내에서 대체로 유지가 될 때 보게 되면은 지금에 최근에 비해서 어떻습니까요? 수요층 요인이 그러니까 굉장히 한 절반 정도뿐이 안 되잖아요. 절반 미만뿐이 안 되잖아요. 파란색 기둥을 대충 어림잡아서 한번 보세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2021년 그러니까 하반기가 오기 전에 이미 수요층 요인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었다는 얘기인 겁니다. 빨리 올라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급층 요인보다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는 오히려 수요층 요인이 더 컸었다 이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인 겁니까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계속해서 이머전시 상황을 계속해서 지속할 수 없다 보니까는 우리나라보다도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 빨리 경제 활동으로 복귀를 그러니까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는 2021년 하반기부터 그러니까는 경제 활동이 정상화가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죠. 이루어지다 보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뭐 보복 소비, 당시에 유행했단 말이에요. 보복 소비가 사람들이 다시 경제 활동으로 복귀가 되면서 보복 소비가 이제 그러니까 다시 정상화되어지면서 갑자기 이제 그러니까 그동안에 못했던 소비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증가할 게 아니겠습니까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보게 되면은 2020년 그러니까 우리가 3월 달부터 2021년 한 1년 동안 2020년 3월 이전까지 굉장히 물가 상승률이 한 1% 안팎에서 유지가 되고 특히 수요층 요인은 파란색 기둥은 거의 그러니까는 역할을 못하고 있었던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근데 이제 경제 활동이 정상화되어지면서 수요층 요인이 급등을 하잖아요. 급등을 했던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2022년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하기 이전부터 이 유가도 이제 그러니까 올라가기 시작하죠. 2021년 10월 달부터 그러니까 유가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죠. 거기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불을 붙이게 된 것이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공급층 요인이 그러니까는 갑자기 이제 급등을 하게 되죠. 공급층 인플레이션이요. 그게 이제 소위 그 연두 색깔의 막대기에 있어서 2022년 그러니까 우리가 3월달 전후에 굉장히 연두색 막대기가 크게 올라간 이유인 겁니다. 그 부분이 그 이후에 수요층 요인으로 번지지요. 연두색 막대기는 좀 줄어들어가는데 파란색 막대기가 올라가고 앉았잖아요. 파란색 막대기가. 그러니까 작년 9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아직 5월 달 건 안 나왔어요. 미국은 우리보다 좀 늦게 발표가 됩니다. 중순께나 발표가 되어져요. 5월 달 거는요. 6월 중순께나. 그러다 보니까는 2%대가 우리나라 아까 뭐랬습니까? 6월 달부터 그러니까는 올해 4월 달까지 2%대가 계속해서 지속됐다고 했잖아요. 서비스 물가가요. 예? 근데 미국은 뭐냐면 수요층 요인, 이 수요층 요인의 대부분이 바로 뭐냐면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물가인 거죠. 이 수요층 요인이 2%대가 2.19%가 거의 변하지 않고 계속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 9월 달부터 4월 달까지면은요, 이게 몇 개월입니까? 8개월 정도 되는 거죠. 8개월 동안 계속해서 그러니까는 그러니까는 수요층 요인, 물가가, 즉 서비스료가 여전히 그러니까는 미국의 물가를 그러니까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공급층 요인보다 더 높아져 버렸잖아요. 공급층 요인은 위에 얘기했듯이 1.79에서 1.54까지 내려왔습니다. 예? 그런데 수요층 요인은 그러니까 2%가 넘어섰는데 이게 대부분이 서비스 물가라 이겁니다. 서비스 물가요. 예? 지금 뭐냐면 수요층으로 완전히 넘어온 거예요. 근데 수요층 요인을 잡는 방식이 바로 뭐냐면 긴축이죠. 통화 긴축인 겁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쓸 수 있는 돈을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러니까는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예?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돈을 회수하는 거란 말이에요. 긴축이라는 것은요. 긴축이라는 회수하는 거란 말이에요. 회수를 했지요. 우리나라와 달리. 회수를 했는데 그건 부족하다는 거죠. 전혀 수요층 요인이 안 줄어들고 있잖아요. 예? 즉 긴축이 부족하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즉 금리 인상 5.25에서 지금 그러니까 뭐 사실상 멈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지만은 그거 가지고 이걸 잡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예? 인플레이션을 잡는다는 것은 거의 어렵다는 것을 현재까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뭐냐면 고용지표가 굉장히 그 아주 헷갈리는 지표들이 계속 나오고 앉아있죠. 근데 헷갈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용은 굉장히 양호한 상태로 나오죠. 양호한 상태로요. 예? 실업률이 그러니까 조금 올라갔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그러니까 완전 고용 수준인 거예요. 3.7% 정도면은요. 4%도 안 되니까요. 예? 그리고 뭐냐면은 이 미국은 일자리가 두 개 지표가 있다 그랬잖아요. 가구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일자리하고 이건 자영업자까지 포함을 하는 것이고 반면에 사업장을 중심으로 조사하는 거 이건 그러니까 고용노동자들이죠. 고용노동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자영업자가 빠진 인재니까 일자리들이 거죠. 그랬을 때 보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 발표된 게 이 작업장에서의 일자리 증가인데 이게 33만 9천 개나 나왔죠. 근데 서프라이즈죠. 과거에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에 한 5년 동안에 그러니까는 이 작업장 고용의 일자리가 20만 개가 안 됐었습니다. 이 빨간색 선이 이게 이제 그러니까 평균 선인데 한 18만 안팎이 안 나왔어요. 근데 그거에 거의 2배 꼴이 5월달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게 되면은 고용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지금 현재요. 예? 고용이 굉장히 좋아요. 물론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건 한 3만 개가 5월달에 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 두 개를 합한 걸 보게 되면 여전히 뭐냐면은 5월 달에 39만 4천 개나 증가를 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고용은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실업률이 고용지표를 그러니까는 좀 가능한 한 좀 평가절하하려고 하는 측에서는 실업률이 올라간 거를 막 강조를 해요. 실업률이 올라간 거를 3.4%에서 3.7% 올라가지 않느냐. 그래서 고용도 결국은 둔화되고 있지 않냐 하는데 일자리 만들어지는 개수를 보게 되면은 고용은 여전히 그러니까는 활력을 띠고 있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용이 활력을 띠고 있다 하면은 연준이 금리 인상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그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는 금리 인상을 싫어하는 쪽에서는 고용을 굉장히 평가절하하려고 하는 거죠. 고용 지표 그렇게 썩 좋은 거 썩 그렇게 좋아졌다고 얘기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거죠. 근데 그건 자기들 멋대로 해석인 거고 자기들 그 입맛에 맞게끔 해석을 하는 것이고 현재 고용 상황은 절대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아직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침체의 신호는 보이지 않는다. 그런 것은 최소한의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이 마지노선인 겁니다. 고용 시장을 보게 되면 침체에서는 전혀 보이지가 않는다. 예? 경기 침체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가 않는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뭐냐면은 서비스 물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요 측 인플레이션율이 굉장히 높게 지속되고 있다. 하나도 안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요?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는 얘기죠. 올리지 않으면은 물가 안정 잡기 힘들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미국 물가가 보여주는 하나의 신호인 겁니다. 서비스 부문 임금이 주도하는 전체 임금 증가율이 3개월 이동 평균이요. 3개월 이동 평균을 보게 되면 4월 달에 6%가 나왔어요. 6%가 나왔는데 근데 뭐냐면 서비스 물가가 거의 비슷하게 같이 가고 있잖아요. 같이 가고 있잖아요. 예? 3개월 평균, 3개월 이동 평균 이건 물가 흐름인데 거의 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대부분의 물가를 인플레를 누가 주도하고 있느냐? 서비스 부분이 주도하고 있다 이거예요. 내수지요. 예?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여전히 그러니까 미국은 물가 안정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그리고 긴축을 더 요구를 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율을 보게 되면 긴축을 더 요구를 하고 있다. 이런 게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금리 추가 인상 목소리가 금리를 이제 더 이상 동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이제 계속해서 시장에서 신호를 보내는 목소리들이 있지만은 그건 뭐 그 사람들 월가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소위 자본시장에서는 그런 이제 목소리가 증가하고 있지만은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금리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가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물가 못 잡으면은 결국 뭐냐면은 연준의 존재 이유가 무색해질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경기와 금융 다 못 잡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추가 긴축 없이는 미국 같은 경우 물가와 금융과 경기를 모두 놓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최근에 이제 그 두 가지만 소개를 하면요. 누굽니까요? 레디 서머스요. 클린턴 때 그러니까 재무부 장관 했었고 하버드대 그러니까 경제학 교수자 총장까지 했었던 이 말 많은 사람 있잖아요. 서머스라고요. 레디 서머스가 이걸 이제 강하게 치고 나왔어요. 6월 달에 만약에 금리를 좀 쉬었다 가고 싶으면은 5월 달에 0.25로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올리는 것에 대한 피로감을 갖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6월 달을 만약에 그러니까 쉬었다 가고 싶으면은 7월 달에는 0.5%는 올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거 싫으면은 6월 달 0.25, 7월 달 0.25 이렇게 나눠서 올리든지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예? 그거 안 하게 되게 되면은 연준이 그러니까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처한다 이거예요. 지금 뭐냐면 물가 안정 못 잡는다 이거예요. 예? 서머스는 굉장히 미국의 3대 수재 경제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가 하는 사람이지만은 이 사람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는 뱉은 이유는 제가 물가를 해석하는 거하고 이 사람이 해석하는 거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미네아폴리스 연은 총재했었던 전 총재했던 사람조차도 뭐냐면은 미국의 기준금리는 지금 5.25가 가지고 물가 안정 택도 없다 이거죠. 지금 보니까 한 6 내지 7%까지 가야지만이 이게 물가가 잡힐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월가의 눈치를 안 보고 자기 소신껏 얘기하는 사람들은 지금 뭐냐면 그 추가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 예? 적어도 물가 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준의 그러니까 최대 목표 중에 하나의 물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문제는 뭐냐면 물가 안정을 포기하게 되면은 예? 올해와 내년에 그러니까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율이 높게 살아날 수 있다 이거예요. 예? 높게 살아날 수 있다 이거예요. 서비스로가를 못 잡으면은요 이게 물가가 그러니까 악순환고리가 만들어지거든요. 악순환고리가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게 악순환고리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매를 빨리 맞자 이거죠. 예? 대표적으로 이제 레리 서머스가 그런 얘기를 옛날부터 했죠. 처음부터 그러니까 매를 세게 맞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경기 침체가 올 수밖에 없지 않냐. 그 대신 침체를 그러니까 빨리 끝내자 이거죠. 예? 어차피 침체는 피할 수가 없다 이거죠. 사실 그러니까 물가하고 경기를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는 거는요. 이건 희망사항이에요. 이론적으로는 교과서적으로는 사실 그러니까 힘든 겁니다. 힘든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 높아진 상황 속에서는요. 높아진 상황 속에서는 이걸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겁니다. 굉장히 그걸 그러니까 자기 중심의 이익 관점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두 개를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잡을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경제는 그런 거 없습니다. 경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말 있잖아요. No free lunch. 공짜 점심은 없다 이런 말이 있듯이 그러니까요. 그건 세상살이가 그렇죠. 세상살이에 우리가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는 만사에는 득과 실이 있다.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게 사실은 중용의 원리거든요. 중용의 원리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그러니까 물가 안정을 못 잡으면은 경기도 놓치고 물가 인플레도 놓치고 그러다 보면 결국 뭐냐면 금융도 놓치게 된다. 지금 금리가 5%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 속에서 주는 부담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오히려 그러니까 매 맞을 거는 빨리 매를 맞고 올해 심한 침체하고 내년부터 그러니까 회복의 길로 가는 게 낫지. 그냥 이걸 가만 놔두게 되게 되면 불확실성만 장기화 된다 이거죠. 불확실성만 장기화. 소위 70년대 말에 그러니까 실수를 또 반복한다 이거죠. 70년대 실수를 반복하는 이런 이제 그 가능성이 커진다 이거죠.